자, 그 다음에 외환위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외환위기 이후에는요, 이제 바로 뭐합니까? 월가가 갑이 된 거죠. 네? 외환위기에 대한 대응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뭡니까? 외환위기는 뭐였었어요? 달러를 그러니까 우리가 상환할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생긴 문제예요. 부족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네? 소위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가지고요. 네? 상환할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그러면 이 달러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IMF라는 이 껍데기를 세워놓고, 하지만 미국의 그러니까 이익이 IMF를 지배하는 건 미국이니까요. 네? 자, 외환위기 이후에 외환위기 진행은 어떻게 됐을까? IMF가 탁 터졌을 때 대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이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게 뭡니까?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사업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자금이 이게 회수가 안 돼가지고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돈을 못 갚게, 자기가 갚을 돈은 있는데 자기가 그러니까는 받을 돈은 아직 안 들어왔어. 그렇다고 받을 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죠. 부도가 났을 때, 그 부도가 바로 뭡니까? 경제적인 사기죠.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았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면 경제 사기범으로 구속되잖아요. 예? 그걸 못 갚게 되면요. 국가 상황 속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달러로 그러니까 빚을 진 거, 외국 돈으로 빚을 진 거를 못 갚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외환위기인 겁니다. 그럼 그 상황 속에서 국가도 선택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뭐겠습니까? 나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나 배째라 하는 게 바로 뭐냐? 디폴트 선언이죠. 중남미 국가들 종종 씁니다. 종종 써요. 또 하나는 뭡니까? 새 빚을 얻어가지고, 새 빚은 어디서 얻겠어요? IMF를 통해서 얻는 거지만은 결국 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헌빚을 갚는 거죠. 근데 빚이 지금 많은 사람한테, 파산 직전에 있는 사람한테 쉽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예? 그 돈마저 뜯기면 어떻게 하라고. 굉장히 빌려주더라도 가혹한 조건이 붙죠. 그게 바로 IMF 사태인 겁니다. 대개는요, 우리가 이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채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채무 조정이라는 것은 채권자도 일부 그러니까는 손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 배째라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못 갚겠다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못 갚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우리나라 땅을 그러니까 뜯어갈 수도 없는 거고 빌딩을 뜯어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못 갚겠다고 해가지고 파산하고 어떤 하나의 벌칙을 내리게 되면은 대한민국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에 빠지죠. 그렇지만은 외국 채권자들도 그만큼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못 받아내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근소히 말해서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채권자들도 일부 손실을 보고 채무자들한테 채무의 구조조정을 해줍니다. 조정을 해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죠.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을 했죠. 그럼 IMF가 요구한 건 뭐냐? IMF 자체가 요구한 게 아니라 워싱턴이 요구하는 거. 즉 월가가 요구하는 거를 그대로 IMF가 그거를 한국 정부한테 요구해가지고 다 반영시켰죠. 그래서 그때 IMF 협상의 주요 내용들이 뭡니까요? 외국인들한테 다 개방해라. 완전히 개방해라. 그리고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이 거래도 다 자유화시켜라. 그러니까 월가가 와서 마음대로 놀 수 있게 해주라 이거예요. 마음대로 놀 수 있게. 당시까지만 해도 이자도 제한하고 그랬습니다. 이자 제한은 이거는 금융을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미국도 70대까지 제한하고 그랬었습니다. 하여간 금융시장도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화하고, 근데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와서 금융기관 혹은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그것도 허용해주고, 예? 그 다음에 노동시장도 완전히 유연화하고, 그래서 정리해고 파견근로제 도입도 다 이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요구한 겁니다. 무역시장도 개방하고, 이건 일본이 요구한 겁니다. 예? 일본 상품 마음대로 한국에 수출하기 하기 위해서요. 즉, 대한민국을 완전히 빨개 벗긴 거예요. 예? 빨개 벗기고, 예? 이렇게 한 거죠. 즉, 월가 자본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다 앉으니까. 그러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예? 그 충격으로 인해서 금리가 그냥 폭등을 하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들
이 부실 금융에서 구조조정되면서, 예? 기업들도 막 도산되고 하면서 기업이 얼마나 도산했냐면요. 예? 아까 앞에서 봤을 때 얼마까지 했습니까? 예?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 이 부도업체 수가 저기 외환위기 전에 최대 그러니까 한 3,800개였었다 그러잖아요. 3,800개요.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에 얼마까지 증가했느냐? 97년 3분기부터 98년 3분기까지 1년 동안에 2만 6천 개 이상, 분기당 한 5,200개 정도씩 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헐값으로 기업과 금융회사들을 외국인들이 사간 거죠. 그 당시 주가가요, 종합주가가 제 기억으로 300 밑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300 밑에까지요. 1000 위에까지 올라갔던 게 300 밑으로까지 떨어졌어요. 종합주가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그냥 완전히 헐값이 돼버린 거죠. 그냥 그거 싸게 그러니까 떨이 처분해서 막 인수한 거예요. 즉 국부가 엄청나게 유출당하는 거죠. 예? 재벌 기업들도 상당히 자기 계열사들 많이 뭐 대우그룹 같은 경우 공중분해돼 버리고, 예? 많은 계열사들 그러니까 알짜 계열사들 막 팔고 이제 매각하고 그랬죠. 아까 재벌 자본들은요 근시안적인 이익을 추구합니다. 예? 즉 자본시장 개방, 금융시장 개방이 자기들한테 이렇게 결국은 부메랑으로 왔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재벌 자본들도 이걸 몰랐던 거죠. 예? 그리고 뭐냐면은 이 민간 기업들이 그러니까 외채를 이용한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 그 채무에 대해서 정부가 지급 보증해주라. 완전히 그러니까는 월가는 그러니까 하나도 손실 안 보고 한국에다가 돈 빌려준 금융회사는 하나도 손실 안 보고 오히려 그러니까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아주 그냥 폭리를 아주 그냥 이익을 취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금융시장을 완전히 빨개 먹게 버렸죠. 거기다가 뭐냐면 한국은행 독립을 중간 정도에 있죠. 한국은행 독립을 IMF 협상에서 요구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한국은행 독립 타령하고 앉았습니다.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이거. 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김영삼 정부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기재부라는 게 엄청난 공룡 조직이 탄생했다 그랬잖아요. 예? 제가 이거 잘 보여주죠. 모피아 세계예요. 한국은행도 지배, 금융위원회도 지배하고 예금보험공사 금가 다 지배해가지고 하는 이 모피아 세계가 김영삼 정부에서 이게 틀을 갖추는 겁니다. 예? 과거에는 박정희 시대 때, 전두환 시대 때는 정부가 군부 권력이 이걸 관료들을 통제했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그 통제도 없어요. 대통령이 통제를 못하는 이런 기재부가 탄생한 거예요. 예? 이런 기재부가. 근데 이 기재부가 문제는 뭐냐면은 월가 논리에 그러니까는 완전히 복무하는 공조직인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게 아니라, 예? 금융자본들의 논리를 그러니까는 논리에서 국가 업무를 보는. 자,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라는 게요. 여기서 잠깐 좀 얘기 좀 합시다.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하고 홍남기가 툭 하면 얘기하는 재정 안정. 월가의 논리입니다. 월가의 논리예요. 중앙은행 독립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물가 안정이요. 중앙은행의 역할 중에 물가 안정이 있죠. 화폐 가치를 안정시켜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런데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요. 자, 중앙은행이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돈을 공급하는 방식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금리를 낮추거나 시중은행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시중은행을 통해서 국민들이 돈을 빌려 쓰는 방식. 이게 금융정책이죠. 통화정책이죠. 반면에 중앙은행이 정부에게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러면 정부에 들어온 돈은 재정이잖아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 재정을 가지고 국민에게 돈을 공급하는 방식. 이게 재정정책이죠. 둘 다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중앙은행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은행을 통해서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행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간 부분의 채무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앙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정부한테 빌릴 때는 정부 채무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정부 채무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간들은 그러니까는 은행을 이용을 그만큼 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게 난 겁니까? 어느 게 난 거예요? 통화정책보다, 금융정책보다 재정정책이 더 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정부가 더 방어 능력도 더 낮고요. 국민들보다도요. 그렇죠? 그런데 월가들은 이런 거 싫어하죠. 왜? 시중은행들이 돈 장사를 그만큼 못하잖아요. 시중은행들이 돈 놀이를 못하잖아요. 그만큼이요. 그래서 금융자본, 월가의 논리가 경제학을 지배하면서는요. 경제학의 논리가 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최소는 통화정책으로 돼 있어요. 재정정책은 별로 효과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예요. 이게 금융자본 논리예요. 그걸 가지고 미국인들에서도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 금융자본의 논리에 관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이론을 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그냥 배운 걸 그냥 앵무새처럼 떠들어대고 앉아있는 겁니다. 예? 금리 낮추고 중앙에서 아무리 돈 풀어가지고 해봤자 기업들 투자 살아납니까? 예? 경제 살아나냐고요. 근데도 계속 통화정책 타령하고 앉았다고요. 제로금리까지 내려가고 심지어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고 거기다 양적 완화까지 하는데도 경제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잖아요. 근데도 계속 통화정책 타령하고 앉았어요. 예? 그러니까 경제학자들 경제학자들의 권위가 없어지죠. 예? 자, 한국은행법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법을 보게 되면요. 1조 1항에 물가 안정 도모하라고 딱 돼 있어요. 제가 그랬죠. 한국은행은 기재부 거시정책과에 산하에 있다고. 기재부가 저거 한다고. 예? 물가 안정으로 돼 있죠. 그런데 미국 연준을 봐보세요. 미국 연준은 우리가 미국 시스템을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가면서 미국 연준을 보라고요. 미국 연준의 홈페이지입니다.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여기 맨 왼쪽에 About the Fed라고 디렉터리에 거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나옵니다. 연준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하면서 그것은 뭐냐면 5가지의 일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뭘 위해서? 미국 경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돼 있어요. 퍼블릭 인터레스트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요.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이 뭐냐? 통화정책을 수행하는데 통화정책 수행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Maximum Employment. 완전 고용을 첫 번째 목표로, 통화정책의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 고용을요. 고용을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Stable Price. 한국은행이 설정하고 있는 물가 안정이죠. 세 번째는 그냥 연준이 책정하는 금리가 가장 낮은 기준금리니까는 단기금리니까는 그 단기금리가 시장금리에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라는 얘기고요. 그건 뭐 저게 거의 하나만 하는 소리고. 그러니까 물가 안정보다 고용 안정이 더 앞에 있잖아요. 완전 고용이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이거 계급적인 타협입니다. 계급적인 타협이에요.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 하냐면요. 여러분들 중앙은행의 목표가 뭡니까? 하면은 학생들은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개 이 지식을 암기해서 하다 보니까 경제학 교과서에 보게 되면 물가 안정, 화폐 가치 안정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안정돼야지만이 화폐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기능입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중앙은행이 극단적으로요. 이건 예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돈을 그러니까 지금보다 100배 더 찍어내가지고 물가가 100배로 더 증가했다 치자 이거예요. 100배로 물가가. 이거 극단적인 예를 든다고 해가지고 일부에서는 제 말을 트입 잡아가지고 돈을 대규모로 찍는 것을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호도한 사람인데 이거 예입니다. 예. 쉽게 이해하라고요. 자, 돈을 그러니까 지금보다 100배를 더 찍어내가지고 그러면 물가가 100배로 증가했어요. 돈의 가치가 100배로 줄어든 거죠. 그렇죠? 물가가 10배 올랐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10배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니까요.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 빵을 그러니까 어저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1,000원을 가지고 샀는데 1,000원이라면 요새 너무 제가 가볍게 생각하죠. 빵을 그러니까 그래서 한 봉지를 5,000원 주고 샀는데 내일 가서 살려고 하니까는 5만 원을 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화폐 가치가
10분의 1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어제보다는 10배 더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화폐가 더 떨어지는 거하고 같은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물가가 100배로 오를 때 모든 국민한테 피해가 똑같냐? 제가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해요. 학생들한테요. 돈이 많은 사람,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었었어.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든 겁니다.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플레 방어하는 그런 자산을 갖고 있지, 누가 그렇게 현금을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제발 말꼬리 잡지 마시고, 100억이라는 자산이,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1억으로 줄어드는 거잖아. 1억으로요. 1억으로. 그렇죠? 화폐 가치가 100배가 이게 올라갔으면, 화폐 가치가 줄어들었으면요. 근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은 피해보는 거 뭐 있냐 그래요. 여러분 돈 없잖아.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떨어져봤자 피해볼 거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사먹는 점심 이런 물가도 올라가도 피해보는데 그건 뭐 다른 사람도 같이 다 피해보는 거니까 물가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가 다 똑같지 않다 이거예요. 피해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예? 우리가 물가가 오르더라도 밥상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저소득층 일반 서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듯이요. 예? 고소득자보다도 이게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예? 똑같은 게 아니에요. 피해가요. 경제 정책의 효과는 계층별로 다 상이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냐? 예?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지만이. 그러면 노동력을 팔기 위해서는 자기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소득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뭘 해주길 바라느냐?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 통화정책이 거기에 그러니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이게. 그래서 소득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요. 미국의 민주당, 미국의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계급적으로 대변하는 미국의 민주당은 이 완전 고용을 선언을 해요. 완전 고용을요. 그래서 미국은 이 고용법을 통해 가지고 국가의 책무로 그러니까는 최종 일자리를 만드는 최종 책임자로 그러니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게 반영된 거예요. 예? 경제 이론적으로 된 게 아니라. 근데 공화당을 비롯해가지고 금융계 쪽은 물가 안정을 선호하죠. 물가 안정을요. 예? 금융계는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금융 상품에 투자했는데 이게 나중에 화폐로 돌아올 때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되게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더 선호하겠죠. 이게 계급적인 이게 그러니까는 타협인 거예요. 이걸 경제 전문가들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예?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해 그러니까 그 정기국회 때요. 이 고용 안정 우리나라도 연준처럼 그러니까 고용 안정을 한국은행의 목적에 추가하자.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어요. 뭐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김경애 의원까만 소개했지만 여러 의원들이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고용 안정 추가해야 된다 했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언론도 섞어요. 예? 조선일보 같은 데나 중앙일보 같은 데서는 한국은행한테 이제는 그러니까 일자리도 책임지라 그런다. 예? 그래서 한심하다는 듯이 이렇게 이제 기사를 뽑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예? 맥시멈 인플로이먼트 완전 고용을 첫 번째로 통화정책의 첫 번째 과제로 해놓고 있잖아요. 물가 안정을 두 번째로 배치하고 있고요. 예? 무식한 거는 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언론들이라든가 당신들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주열 총재까지 예? 정책 일관성 유지 어렵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조절이라는 수단 하나뿐이 없는데 물가 안정도 하고 고용 안정도 두 가지를 하려면은 예? 이게 그러니까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럼 미국 연준은 무슨 우리나라 한국은행보다 더 기능이 많아가지고 갑니까? 수단이? 그러다가 이게 이제 지난 연말에 막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이 압력이 이제 이렇게 고용 안정 추가하라고 그러니까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친 거예요. 예?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계속 추가하면서 고용 안정을 추가하는 걸로 이거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준에서는 고용 안정을 1순위로 넣고 있는데
예? 1순위 놓고 있고,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이 자칭 주류라는 사람들이 미국 거라면 다들 그냥 그러니까 다 가고 앉았잖아요. 예? 근데 미국에서 하는 건 왜 미국 연준에서 하는 건 왜 그걸 가냐고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지금 맨 밑에 봐보세요. 이게 7월 11일자 기사입니다. 7월 11일자. 한국은행이 정책 목표에 고용 안정을 추가로 할 거를 이제 가닥을 잡았다니까는, 예? 기재부하고 금융위가 반대를 해. 기재부 금융위가 뭡니까? 모피아의 저거잖아요. 예? 얘네들이 뭐라 했었어요? 금융자본의 논리, 월가의 논리를, 예? 제가 그래서 한국은행, 기재부, 모피아, 금융위 이게 다 월가의 자본 논리, 월가의 금융자본 논리를 대변들 하고 앉았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예? 제가 괜히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이 기재부 금융위가 왜 반대로 앉았냐고요? 왜 그러겠습니까요? 예? 금융자본 논리에 이게 되니까. 고용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 고용을 위해 가지고 통화 정책을 쓰게 되면은 돈이 많이 풀릴 수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물가 안정이 그러니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